네, 신지우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의심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될까요? 2006년 겨울 일본 도쿄에서 아주 우라통 터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학교 가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이 사이에 이상해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가네코 테페이라는 남자예요. 양복 차림에 구두 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었고 식은땀을 너무 흘리는 겁니다. 왜 그랬냐?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테페이는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됐어요. 하지만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면접 볼 기회가 생겼던 거죠. 일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안 되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할 말과 예상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혼자 연습하면서 서 있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같이 지하철 탄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로 식은땀 흘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태페이를 당연히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릴 역에 도착해요. 여러 명이랑 같이 내렸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교복 입은 여고생이 태페이를 따라와 팔을 붙잡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여고생이 자기에게 말을 걸 이유가 없거든요. 태페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학생이 치한이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의 표현 방식이라 그렇지 지금 자기 성추행했다고 따지는 중이거든요. 둘이 하는 이야기 듣고요.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렇게 태페이는 면접 보러 가다 말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이때만 해도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사소한 오해니까 금방 사실 확인되면서 다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였으면 아마 태페이 생각대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성추행이라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성추행은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태페이는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경찰은 무시했고 심지어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까지 태페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면 금방 풀려날 테니 범행을 자백하라는 식으로 설득했고요. 변호사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참작의 여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계속 혐의 부인하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버텨봐야 99.9% 확률로 유죄가 나올 텐데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라고 권할 순 없지만 이게 일본의 현실이니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해야 그나마 큰일 치르지 않고 끝난다면서 합의를 권했다는 거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고 돈까지 줄 수는 없어요. 태페이가 거절합니다. 행위가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10번이 넘는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영화 얘기인가 싶죠? 예, 영화 이야기 맞아요. 영화 소개한 겁니다. 2007년 1월에 일본에서 개봉했거든요. 제목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가해자가 돼서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뭐 영화니까 이런 답답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실화로 만들어졌거든요. 2005년에 실제로 어느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적이 있어요. 끝까지 결백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돼서 3년간 재판을 치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사건이. 결국 유죄 받습니다. 1년 6개월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게 그래도 아빠가 하지 않았어 라는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방송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판정은 없고요. 이대로 형 확정돼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6년 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개봉 4년 만인 2011년 12월 22일 또 일본에서 이 영화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번엔 버스예요. 자,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죠.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가해자로 몰린 쪽이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무혐의라는 게 여기선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2011년 일본의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자기 무죄를 어떻게 증명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초겨울 저녁이었어요. 도쿄와 가까운 곳의 미타카시라는 지역 시내버스에는 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이 정거장에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데 이때 어느 여고생이 내리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다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여학생은 흥분한 상태로 방금 내린 남자를 가리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누구냐? 근처 중학교 교사입니다. 30살의 치야마 마사요시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성추행범이라는 말에 당황하면서 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안 만졌으니까 안 만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믿어주지 않아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마사요시에게 달려듭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고요. 예전에 가라데를 배웠대요. 마사요시를 다시 버스에 태우더니 이 사람이 정의를 집행한다면서 갑자기 폭행을 시작한 거죠. 운전을 할 수 없던 버스기사는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싸움을 말리러 왔죠. 맞고 있던 마사요시는 당연히 버스기사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자기 회사 버스에서 성추행범이 나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자기가 범인을 잡았다고 일부러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뭐 포상금이나 회사 고과점수 이런 거 좀 노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버스에 왔어요. 이렇게 중학교 교사인 마사요시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경찰서에 연행되면서도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 버스 내부 사진입니다. 사람들 어디 서 있었고 가해자 피해자 어디 서 있었는지 사진이에요. 자, 나는 한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리기 전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 문자 발신 기록과 버스 안에 CCTV 확인하면 내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이게 체포된 마사요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백한다는 내용의 진술이거든요. 그러면 성추행을 주장하는 여고생이 거짓말을 했느냐? 아직 알 수 없죠. 대신 성추행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있어요. 이 버스의 CCTV만 보면 되는데 경찰이나 버스기사는 마사요시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사면서 여고생의 몸을 더듬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도쿄 신문사에 뻔뻔한 치안을 잡았다는 투서를 보내요. 언론은 이걸 놓치고 싶지 않겠죠. 현직 중학교 교사가 저지른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사요시 사건을 크게 보도합니다. 어쩌면 사소한 오해로 끝났을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건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일본 국민의 관심사가 됩니다. 언론까지 나서서 사건을 알리자 마사요시의 혐의를 확신하던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마사요시가 치안이라는 증명을 시도하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던 여고생이 그때 울 섬유로 만들어진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원단 특성상 만졌다면 손에서도 이 섬유 조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검사 결과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용의자인 마사요시의 손에서 여고생의 교복 섬유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실수로라도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학수사팀의 검증이 끝나자 경찰은 당황합니다. 왜냐? 경찰이 이미 과학 검증 마쳤고 용의자인 치야마 마사요시의 성추행은 입증됐다고 발표를 해버렸었거든요. 이제 수습하기에 급해진 경찰은 누명 쓴 마사요시에게 사과하고 발표 내용을 정정하기보다 붙잡았다는 버스기사와 그 가라데 학생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가라데 학생을 찾지 못했고요. 버스기사도 모든 진실은 CCTV 안에 있을 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태도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범인 잡았다며 언론사에 투서를 내던 것과 너무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은 간단해요. CCTV만 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여고생이 경찰서에 소환됩니다. 이건 사건이 일어나던 날 마사요 씨가 메고 있던 가방이거든요. 아마 이 가방이 닿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추행을 주장하던 여고생은요, 그때 버스에서 내리던 중 마사요 씨가 몸을 더듬었다고 소리 질렀었죠. 그런데 정작 경찰서에 오더니 진술할 때 손을 잡았다거나 누군가 만진 것 같긴 하다, 누군지 모르겠다, 가방이 닿은 것 같다면서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고생의 진술로는 이제 피해 사실이 불분명해졌어요. 그러자 버스에 있다는 그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사요 씨 진술대로 한 손으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았고요. 다른 손엔 종이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있던 거예요. 시선도 종이를 보고 있었고 여고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CCTV에 찍힌 객관적인 증거 영상과 과학수사팀의 결과, 피해자의 애매한 증언, 그리고 도망가거나 태도를 바꾼 신고자의 증언으로 버스에서 일어난 교사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찰 수사와 다 반대였고 마사요 씨의 진술이 사실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요, 여고생이 자기 몸을 더듬었다는 당사자의 한마디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마사요 씨는 어때요? 무죄로 풀려나야 되겠죠. 하지만 경찰이 또 일을 저지르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증거와 증언을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너무 크게 알려졌으니 아직 나오지 않은 과학수사 결과를 미리 발표했던 게 분명 문제가 될 거였거든요. 이게 뻔하죠? 이걸 감추려면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피해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츠야마 마사요 씨를 이대로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밝히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마사요 씨를 더 붙잡아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느냐, 관할 구역을 계속 옮겨요. 사건 담당 지역을.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을 유치장에 가뒀죠. 그 사이에 피해를 주장하던 여고생과 몸이 닿았다는 증언을 맞춘 거예요. 2013년 5월 8일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판사는 또 성범죄에 특히 형을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이 이게 보나 마나거든요. 여고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CTV의 증거가 무죄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CCTV 사각지대에서 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마사요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보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한 10초 정도 된대요. 이 사이에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4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석에 있던 마사요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막막해졌습니다. 10명이 같은 말을 하면 거짓말도 사실처럼 들리거든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자 이제는 마사요 씨도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지경이 됐어요. 변호사는 이 사건과 재판 결과를 일본 변호사 협회에 알렸죠. 경찰의 이상한 수사와 피해자의 모순된 증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죄가 나오자 일본의 변호사들은 이 재판이 고질적인 일본 사법계 문제의 총집합이니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자며 모였습니다. 이 도움으로 마사요 씨가 항소를 결정해요. 변호사들은 사건에 관계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다 다른 점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숨기고 있던 증거들의 존재, 1심 재판 결과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그동안 숨겨지고 왜곡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츠야마 마사요 씨가 버스에서 누명을 쓰자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폭행한 뒤 사건을 언론에 알렸던 그 가라데 학생을 찾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성추행범을 잡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지면은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건을 언론에 알렸고 자기를 의인처럼 포장했다는 거죠. 버스 기사는 규정상 운행 시 생긴 문제의 모든 책임을 운행 기사에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책임 회피를 위해 범인 검거를 도왔다는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고생의 주장 대체 뭐냐? 뭐 처음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자기가 착각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피해자로 대우해주고 관심을 주니까 나중에는 이 관심을 즐긴 거죠. 일부러 거짓 진술을 더 계속했다는 거예요. 1심 재판 맡았던 판사는 그동안 범인들의 거짓 진술에 속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쌓아올린 경력과 명예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된 거죠. 억울함을 주장하는 마사요 씨를 보면서 이게 가짜 연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말을 믿어준 거고요. 변호사 단체는 이 사건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건 경찰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자기들의 일방적인 생각을 증명된 수사 내용인 것처럼 발표한 것과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긴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기 위해서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고 용의자 취조 내용과 증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모순될 뿐 아니라 과학수사팀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근거로 그동안 파렴치한 변태 교사로 몰렸던 츠야마 마사요 씨는 2014년 7월에 열린 고등재판에서 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서류상은 그런데 그동안 받은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자 일하던 학교에서 해고됐고요. 재임용 신청도 해봤지만 교육청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자로 낙이 찍혀있던 바람에 주변 사람들 시선 피해서 숨어 살았어요. 법적으로 무죄 인정받았지만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던 거죠. 마사요 씨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입증하느라 감옥에 갔고요. 일자리 잃었어요. 재판 치르느라 모은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3년간 시달리느라 건강 나빠졌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자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뭐 운이 나빴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무죄를 받은 지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동안 잃어버린 걸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 불가능하죠. 익숙해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선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한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 그런데 18세기에 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확실히 처벌해야 되지만 이 과정은 무조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것도 함부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거죠. 이 중 하나라도 무시하면 마사요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일본 도쿄 미타카시의 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중학교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누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